예,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법인 결산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9페이지가 되겠고요. 기중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부터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 전체적인 교육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관련되는 데이터 주식회사 백두대간으로 기본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제공되는 데이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잘 설치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교재 51페이지에 기중 전표 입력 시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과목 및 개정 과목 중에 적용 내용과 세법과의 관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가지급금이나 접대비 관련되는 특정 개정 과목은 적용의 내용이 각종 신고서 작성과 세무조정 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 관련되는 세무조정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를 썼느냐 안 썼느냐, 경조사비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적용의 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로 활용들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장을 해야 이러한 세무 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재 53페이지에 보시면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상품, 제품, 원재료,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 내용을 캡처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인정이자 계산 시에 가지급금 적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제품, 원재료는 결산분계나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은 접대비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 번호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정 과목 성격 파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인데,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용어는 똑같은 개정 과목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업회계상에는 임시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잔액은 제로가 됩니다. 영원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법인세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회계 기준상의 개정 과목으로 본다면 대여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개정 과목은 대여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법인세법상의 대여금과 똑같은 계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걸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가지급금, 회계상의 가지급금 계정을 우리 결산재무제표에 그렇게 잔액을 남겨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만든 재무제표는 은행이라든가 신용평가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재무제표를 많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공을 했을 때 기업회계상의 개정 과목이 아닌 이상한 계정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신용도 평가에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고 싶은데 회계 처리를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계정을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이라든가 지급이자 송금 불산익 관련되는 이런 부분을 세무조정을 할 때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진행이 안 되면 문제점이 생기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개선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개정 과목의 성격을 통해 갖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을 가지급금이라는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인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대여금에서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관련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지만 세무조정할 때는 이건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할 때 적수도 계산해주고 이런 형태로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 거래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해서 증빙 자료를 갖춰야 되고요.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죠. 이 자료 언제까지 보관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그럼 2020년 귀속 증명 서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왜냐하면 신고 기한 다음부터니까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31일 날 신고를 하죠. 그럼 그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결손금을 공제를 할 때는 그 결손금이 발생된 시점 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손금 공제 기간은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년 보관해야 됩니다. 자, 증명서류 수취 보관으로 보는 경우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국세청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보관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전표 하나하나 다 보관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월 그 이용대금 명세서가 다 날라오죠. 그걸로 다 보관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자료들을 보관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그죠?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죠? 지급하는 경우에 증명서류를 받아야 된다.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관해야 된다. 이걸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 매기겠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내용을 적격 증명 서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불카드,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의 거래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충족할 때 반드시 적격 증명을 수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부분에 보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지급하는 이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세분화해서 조건들을 한번 보면 이 부분입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이냐, 누가 사업자냐라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업자라는 개념은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사람,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증하고 사업자 등록 여부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등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차를 파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자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나오죠. 중고자동차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매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차를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와 거래일 때는 적격증명을 수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냐. 자, 요 두 가지는 2번과 3번은 공급에 대한 개념입니다. 공급에 대한 개념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냐. 소유권이 넘어와야 됩니다.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유권이 넘어왔느냐. 넘어왔다면 일단 공급이 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 뭐냐.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도, 양도, 사용, 소비의 개념입니다. 사용, 소비라고 인도, 양도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사용, 소비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재화나 용역에 소유권은 넘어가지는 않았죠. 근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죠. 부동산을 임대하는 케이스 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거나 법률에 의한 거냐 합법적이냐라는 겁니다. 그죠? 불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아닌 거죠. 거래가 아닌 겁니다.
계약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냐, 대가를 줄 예정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금 예안서, 계산서, 그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라도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충족 못한 경우에는 영수증, 입건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수증 관련되는 부분은 이 4가지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3만 원 넘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3만 원과 관련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외 사항들이죠. 예외 사항들은 우리 교재에 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갖고 확인들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 면제 거래라고 해서 예외 사항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챙겨야 되는 사례들을 한번 보면 파견 근로자 명의로 신용카드 지출분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파견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송금에 인정되는 거고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의 정직원은 아닙니다. 근데 다른 데에서 파견받은 근로자가 우리 회사 일을 하면서 그 직원이 사용한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그 본인 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자 간의 국외 거래, 그죠?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서 중국과 일본 간에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도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이건 어떻게 되냐? 수취 의무 없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죠. 아니기 때문에 수취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상 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거 어떻게 됩니까? 아까 4가지 요건 중에 마지막 요건,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경우, 그죠? 대가를 줘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안 줬다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수취 의무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월회비 어떻게 되냐? 비영리 단체의 월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수취 의무 없습니다.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지급하는 경력금 어떻게 되냐? 경력금도 수취 의무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도 수취 의무 없습니다. 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하는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수취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비수익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수취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비영리 법인은 이렇게 좀 구분하셔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가산세 2% 적용을 합니다. 자,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증빙에 의해서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가산세가 부과되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법이 개정이 돼서 2021년도부터는 30억 이상으로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직전 사업연도 수익 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연환산에서 20억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상에 있는 내용들을 계정과목상에 있는 내용들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수취 대상 금액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차이를 찾아냅니다.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 원인을 다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면 증빙을 미수취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우리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들은 이 서류를 전부 다
그러니까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전자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제공해드렸던 주식회사 백두대간 데이터를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설치를 했다면 주식회사 백두대간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회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관리 쪽에서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교재 5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대표적인 부분들 134번 계정과목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제가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인정이자 그러니까 세무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고정적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 적요를 정확하게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813번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접대비는 나중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접대비 관련해서는 신용카드로 사용했느냐 뭐 이런 부분 다 따져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 고정적요 쪽에 있는 고정적요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다 전표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4번에 있는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 성격과 법인세법의 가지급금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백두대간과 관련되는 재무제표 12월달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면 제가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3억 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계정과목이 나타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기업회계상의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가지급금 잔액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우리 교육 목적상 제가 두 개를 동시에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이 가지급금은 적정한 계정 과목으로 전부 다 대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무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급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4번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계정과목 코드명 밑에 성격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원래는 9번 대여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7번 가지급금으로 성격을 부여하면 이 단기 대여금은 기업회계상의 대여금과 단기 대여금 성격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격을 부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그러니까 대표자, 주주, 관계회사, 뭐 갑법인해서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쪽에서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과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부분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등록하셔갖고 불러오면 적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 부분들은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계정을 사용했는데 자료가 또는 입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114번 단기 대여금 같은 경우에 성격이 그러니까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죠. 그죠? 성격이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대여금 같은 경우에 장기 대여금을 제가 찾아보면 179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7번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7번으로 성격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법인조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계정 과목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부여 안 돼 있으면 여기 계정 과목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회계상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서 가지급금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세무조정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54페이지, 55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수취 거래분에 대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례는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했을 때 입력하는 부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쪽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전표 입력만 해당이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영수증 수취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이미 적격 증빙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매입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표 처리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이미 적격 증빙이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5월 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날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자, 적격 증빙을 수취를 한 경우와 수취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적격 증빙 수취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표를 쭉 입력을 하시면서 우리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적격 증빙을 수취를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부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번,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격 증빙 미수취로 해서 확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취와 관련되는 부분은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증빙 불비 이렇게 있습니다.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증빙을 받아야 되는 요건 4가지가 있었죠.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6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참고사항에 보시면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 이전, 또 소유권 이전 방법이 계약이나 법률,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가,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모두 충족했다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고요.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됐다면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이제 명세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 등을 안 받았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서 예외사항으로 규정을 해놓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페이지에 명세서 해당 없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우리 교재에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용품비 관련해서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면 신용카드로 샀다면 1번 신용카드에서 카드사 관련되는 부분 정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홍길동이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200만 원 구입했는데 개인한테서 구입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적격 증빙 수취를 못했지만 이 부분은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라든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 비수익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 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리후생비, 즉 5월 31일 날 복리후생비로 직원 회식비가 나갔는데 식당에서 100만 원 주고 나갔습니다. 1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카드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 못하고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고 돈도 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그런 경우에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선택을 합니다. 2번 선택하게 되면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 등록과 관련되는
조회 및 등록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되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처리가 되게 되고요. 자, 이때는 이제 등록하실 때 필수사항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전자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오류로 인해서 전자신고가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은행 코드나 계좌번호는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적격 증명 수취 의무 예외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행에다가 50만 원 납부했다라고 하면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이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라고 해서 15번부터 35번까지 사례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우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자 비용 관련되는 부분은 금융보험 용역이죠. 그래서 16번을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외 사항은 단순하게 예외되는 지출에 대해서 증빙불비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수수료 비용 중에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쪽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예외는 인정은 해줍니다.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 경우에는 송금명세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33번을 선택하게 되고요. 33번을 선택하게 되면 영수증 수취, 사업용 계좌 등 등록, 조회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 번호와 요 경우에는 이제 송금명세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좌 이체한 은행의 계좌 정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적격증빙 수치로 봐서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 영수증 수치 관련되는 부분은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장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을 수치한 부분을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개정 과목 적용을 하실 때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적요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번 신용카드 사용 일반 접대비 적요 코드 번호 1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사용한 경우에 우리 법인 조정에 가서 한번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150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분명히 여기 150만 원이었죠. 150만 원이었는데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15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적요 코드 번호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850만 원이 바로 직부인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코드 번호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무용품, 소모품, 복리후생비,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이런 부분들을 카드 사용 여부를 통해서 영수증을 이렇게 구분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결산하실 때 관련되는 서식이 어떻게 되냐면 회계관리 쪽에 보시면 장부관리 2에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하셔갖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이 쭉 분류 코드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거래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미사용 내역 등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세부 내역이 분석이 되어 있을 거고 12번에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150만 원 나오죠. 요 150만 원이 나중에 이제 가산세로 적용이 됩니다. 자, 가산세 적용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종료하시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증빙을 수취함에 있어서
송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송금 내역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F4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함께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하셔야만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법인 조정으로 가셔갖고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 계산이라고 있죠. 가산세 계산 쪽에 가셔갖고 우리 불러오기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지출 증빙 미수치 금액 다시 불러오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두 번째 탭에 미제출 가산세 150만 원의 2%에서 3만 원의 가산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과정들을 봤는데요. 자, 처음 이제 우리 세무조정이나 우리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연결되는 서식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디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시면 우리 그 가산세 계산 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연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요걸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요것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쪽에서 미제출 가산세 탭에 지출 증명 미수치 관련되는 부분, 연관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입니다. 관련되는 부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메뉴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연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산세 계산이 이루어졌으면 저장하고 우리 법인세 계산 쪽으로 가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가산세액란에 3만 원이 이렇게 반영된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71페이지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직전 과세 기간에 수익금액이 20억 넘는 회사들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 법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의 신고 부속 서류 쪽에 보시면 증명서류 합계표와 지출증명서류 수치 검토 서식이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실 때는 수치 검토 서식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성을 하시려면 전표 입력을 하실 때 명세서 해당 업선부터 시작해서 4개 분류표가 있었는데 그 분류표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다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 원인이라고 해서 150만 원하고 접대비 100만 원 나와 있죠. 접대비 100만 원은 바로 직구인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50만 원은 적격증빙 미수치 부분이었죠. 가산세 150만 원 그러니까 2% 적용했던 내용입니다. 부속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차이 내용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까지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적요 개정 과목과 적요 관련되는 내용과 영수증 수치 구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